뭔 말인지 알았지? 거기 넘어가지 마. 그리고 중요한 건 메르스하고 탄저균을 섞어서 공포 확산 쪽으로 가는 건 잘못이야. 그러면 탄저균 얘기는 낭설인가요? 아니요. 탄저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구분해야 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분해야 돼요. 탄저균에 노출된 일반인을 메르스라고 속이고 있다, 이 얘기는 유언비어라고 나는 봐. 그건 유언비어일 것이다라고 나는 보고, 그런데 탄저균 자체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 이게요, 주한 미군이 탄저균을 갖고 와서 무슨 실험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 위험한 탄저균을 왜 가지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주한미군이 탄저균 말고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를 갖고, 어떤 균을 갖고 와서 실험했는지 이제까지 우리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조사를 못 해봤대. 질문도 못 했대. 이게 문제야. 즉 탄저균 문제는요, 탄저균과 메르스를 연결하는 건 그건 유언비어야. 그건 유언비어야.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막 온 국민 앞에 정말로 잘못했다, 탄저균에 감염된 거를 메르스 환자라고 우리가 속였다라고 발표하기 전까지 그거 믿으면 안 돼.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나 탄저균의 문제는 따로 있어. 주한 미군이 탄저균을, 살아있는 탄저균을 왜 갖고 왔느냐야. 그리고 왜 미국 국방성에서도 이 문제가 터진 게 22일인데 왜 27일에 가서야 발표했느냐. 어떻게 실수로 9개나 주에 그 치명적인 생탄저균이 배달될 수 있느냐. 이거 지금 발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거, 탄저균, 우리 되게 치사율이 높고 위험한 병을 알고 있잖아. 미군에는 치료약이 있대. 탄저균에 노출된 미군이 바로 항생제를 맞고 치료약을 맞으면 탄저균에 노출된 사람도 죽지 않는데, 그런데 그 탄저균 치료제를 우리 정부에서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겠다 그랬대.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예. 누가 무정부주의자야. 그 무정부주의자의 뜻은 알아? 우리는 정부더러 제대로 정부 역할 하라는 사람들이지 정부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이 무식한 것들 진짜. 예. 자, 잠깐만요. 요게 왜 안 열리지? 아니야, 저장을 해서 폴더 열기.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주제에 넘어가 볼까요? 이 주한미군으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보내지는 최악의 배달 사고가 났는데요. 예. 우리는 지금 미군 기지로 무엇이 보내지고 있는지, 기지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배달 사고, 미군 기지 내부엔 또 뭐가 있을까,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주한미군의 이제 생탄저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활성화된 살아있는 네. 탄저균이 보내지게 된 과정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집중!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주한미군 측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유타주에 있는 군 연구소에서 미국 9개 주를 비롯해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탄저균 표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원래 탄저균을 보낼 때는 비활성 상태, 그러니까 좀 전염력을 없앤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 보내야 하는데 연구실에서 탄저균을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다시 증식을 시켜서 실험에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살아있는 상태,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의 탄저균을 보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그 오산 미군 기지 내에 있던 주한미군 연구소가 탄저균 제독 실험을 진행을 했다는 건데요. 뭐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실험 요원들이 탄저균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실험 요원 22명과 민간인 4명이 탄저균에 노출이 됐다. 이게 이제 주한미군 측의 설명입니다. 예. 그 직후에 그 요원의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서 검사를 진행했고 항생제와 백신을 투여를 했고요. 현재 누구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주한미군 측의 설명입니다.
이 군 연구소에서 보낸 생탄저균은 기지 내에 있는 응급 격리 시설에서 모두 폐기 처분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예, 자, 이 탄저균, 이제 공포의 백색 가루다 이렇게 불리면서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세균이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탄저균 100kg과 인류가 개발했던 가장 무서운 지금 무기가 뭡니까? 수소폭탄이잖아요. 네. 수소폭탄 1메가톤이 그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맞먹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살상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 탄저균 100kg을 대도시 상공위에서 저공 비행하면서 만약에 살포를 하게 되면 한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사망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근데 탄저균에 네. 노출이 되면 치사율이 최대 95%까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생화학 무기로 사용이 되면 아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백색 가루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우편물 배달이 있었죠. 이렇게 봉투를 탁 뜯으면 백색 가루가 팍 퍼지면서 탄저균이 이제 확 번지는 뭐 이런 건데 그때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그때 22명이 감염돼서 5명이 사망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주한미군, 이런 무서운 세균을 국내로 이제 반입을 하면 사전에 우리 정부에 통보를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자 오늘의 행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주한미군 기지 내에 딱 한 번 들어가 봤는데요. 뭐 영화관, 뭐 햄버거 공짜로 주고 뭐 이런 것만 봤지 기지 내에서 무슨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무기를 배치해 놨는지도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미군 기지는 한국 땅이 아니라 그냥 미국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군이 탄저균을 들여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넘게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엊그제 미군이 알려주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거의 깜깜이 상태였습니다. 탄저균을 얼마나 많이 들여왔는지 그걸로 도대체 미군이 뭘 하고 있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예. 탄저균을 폐기했다. 이것도 미군 측의 설명이지 얼마나 잘 폐기했는지조차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험물질을 반입할 때는 우리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협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위험물질이라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군 측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미군이 알려주고 싶지 않으면 안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거 유명무실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미군은 탄저균에 노출되니까 즉시 항생제와 백신을 투여했다고 하잖아요. 예. 병사들한테. 우리는 탄저균 치료를 위한 그 어떤 의약품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주한미군은 병사들에게 탄저균 면역 접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배치될 때 다 접종을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예. 근데 우리 군도 북한의 세균전에 대비해서 미군 측에 우리 병사들한테도 접종을 좀 하게 백신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군 측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물량이 부족하고 해외에 판 사례가 없다. 이게 이제 이유인데요. 이게 극단적인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북한군이 탄저균 공격을 한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한국 땅에 있는데 주한미군은 살고 한국인은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참 아쉽네요. 자, 이 탄저균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또 4년 전인가요? 그 미군이 고렵제를 매립했다가 또 시끄러웠던 일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인데요. 예. 미군이 외관 캠프 캐럴 기지는 물론이고 전국의 미군 기지에 고엽제를 매립했다. 이렇게 해서 막 환경조사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지난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그 이후에 셀 수 없이 많은 이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미군과 관련된 각종 유해물질 사건들 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을 미국이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해 줬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퇴역한 미군의 내부 고발이 있었거나 미군 내부에서 얘기가 흘러나왔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미군 기지 밖으로 뭔가 좀 시커먼 거 뭔가 나온다. 기름띠 같은 게 나오면 그걸 떠서 봤더니 기름이더라.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서 아는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하고 같이 생활하고 미군이 우리를 방어해준다. 이런 건 있지만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사전에 뭔가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지금 미군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지금 막막한 상황인데요. 이 소파 규정을 들여다봐도
이 뭐 여러 가지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미군 측은 대부분 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해야만 한다, 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결정권은 다 미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매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 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군이 어떤 위험한 물질을 또 무기를 들여오는지 또 우리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 분담금 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수십 년간 논란됐던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소파협정 이번에 또 다시 손보는 좀 계기가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 탄저균이 원래 처음 발견된 게 그게 일본에서 탄저균이 처음 발견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게 80년대인가 90년대 초였나 하여튼 그 탄저균이 일본에서 발견됐다고 나왔었어. 그죠? 그런 다음에 그 탄저균이 그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게 그게 부시 때 테러와의 전쟁하겠다. 뭐 이라크 전쟁하기 위해서 온 나라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시점에 그 백색 가루가 배달됐다. 그런 사건이 터진 거야. 그 백색 가루를 누가 보냈는지 그거 나중에 좀 흐지부지 됐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좌우지간 이 탄저균이라는 게 이제까지 등장한 시점이 수상하다는 거야. 이 탄저균이라는 게 일종의 생화학 무기로 개발된 거야. 생화학 무기로 개발된 게 탄저균이었고 한마디로 탄저균은 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됐었다. 그런데 도대체 미군이 탄저균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하려고 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따로 알아봐야 되는 거고 내가 어저께 수상했어. 왜 탄저균 사건하고 메르스가 동시에 터졌을까? 이거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가 뭔가 연관이 있다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몇 사람이 지난 밤새도록 그 탄저균이 그러니까 탄저균의 오산과 그 다음에 요 메르스 환자인 평택이 가깝다. 그러면서 얘기를 막 좀 짜맞추고 있더라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어쨌거나 여론몰이용 그 탄저균 이야기하고 메르스 이야기가 동시에 터진 거는 뭔가 여론 조작단이 이걸 소재로 공작을 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 내가 어제 두 개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건 그 뭔가 공작이 있어. 일단 분리해서 자 내가 했던 얘기 정확하게 언제나 탄저균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됐던 균이다. 그 다음에 지금 탄저균을 미군이 왜 갖고 들어와서 무슨 실험했는지 우린 모른다. 근데 지금 마침 메르스 공포가 확산이 됐다. 근데 이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지금 처음 알려진 게 아니라 작년이랑 뭐 벌써 한참 전에도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뭔가 이렇게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야. 그리고 왜 정부는 그러면 메르스라는 병을 몰랐냐? 알았어. 우리 정부에서 이미 작년에도 메르스에 대한 그 기사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게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동시에 터진 거는 누군가 이걸 가지고 여론 공작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낚이지 마라. 이거 지금 메르스하고 탄저균을 연결시켜서 특히 이제 소위 아마 좌파인 척하면서 반미주의자인 척하면서 메르스와 탄저균 공포를 막 확산시킬 거야. 그래서 소위 트위터라든가 우리 쪽인 척하면서 막 퍼뜨려서 뭘 덮는 게 목적이냐? 결론은 황두드러기를 덮는 거야. 황두드러기에 대한 관심을 끄기 위해서 반미인 척하는 애들이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 탄저균이 솔직히 톡해놓고 미 국무부의 발표는 미국의 9개 주로 배송됐다야. 미 국무성은 우리나라로 배송됐다는 얘기 안 했어. 근데 우리 정부에서 오산에서 생탄저균이 발견됐다라고 발표한 거야. 그럼 미 국무성 발표 내용하고 우리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하고 달라. 그게 일단 첫 번째 차이고. 내 말이 맞지?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탄저균이 배달됐는지
배달됐다가 치료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냐고. 지금 미 국방부에서 얘기한 건 살아있는 탄저균이 미국 내 9개 주로 배달됐다는 발표는 내가 들었어. 근데 미 국방부에서 우리나라로 보냈다는 얘기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오산에도 배달이 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뉴스가 나왔어. 그러니 솔직히 우리는 우리나라에 진짜 탄저균이 들어왔다가 처리가 됐는지 진짜 들어왔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탄저균 뉴스하고 메르스 뉴스가 동시에 떴어. 근데 내가 이왕 먼저 약을 쳤잖아. 메르스 얘기 이거 공포팔이다. 나중에 패턴이 있고 이거 나중에 중요한 사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될 건이다. 라고 내가 약을 쳤어. 그리고 난 다음에 탄저균 뉴스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탄저균하고 메르스를 연결시켜서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막 글을 쓰고 있어. 몇 명이. 그러면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뭐냐? 내가 볼 때 메르스 공포를 정부에 대한 우리 편인 척 글 쓰는 애들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탄저균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인지 이게 좀 복잡한데 알아듣겠어요? 이거 좀 알아들을 수 있어? 지금 그러니까 메르스에 대한 공포팔이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내가 지난주에 이미 메르스 이 중동 바이러스 이거를 뉴스로 만들려고 한다. 이거 패턴이 있다고 미리 약을 쳤어.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메르스가 딱 떴는데 탄저균 뉴스하고 같이 뜬 거야. 그러면서 탄저균하고 메르스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탄저균하고 메르스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누가 봐도 그러면서 나 솔직히 난 탄저균의 증세를 몰랐어. 근데 어제 밤새 탄저균의 증세, 메르스의 증세가 올라오는데 내용이 비슷해. 그럼 누구나 이거 두 가지가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떴을까? 이거는 메르스 하나만 떴을 때는 우리가 이미 사스 공포나 구제역 공포나 이거 해본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넘어갈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좌파 코드를 이용하는 거야. 좌파 코드가 뭐냐? 이거 내가 만든 말인데 얘네들이 지네가 뿌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 근데 그 뿌리고 싶은 정보가 안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노무현을 왜 내가 그랬잖아. 늘 얘네들이 그 요원들이 요즘에 쓰는 게 뭐냐?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걸거나 문재인 사진을 걸거나 노란 리본을 걸어놓고 옛날에는 얘네들이 미관스라고 썼어. 그 요원들이 미관스, 낙곰수 딱 써놓으면 우리 편인 줄 착각한단 말이야. 그게 좌파 코드를 이용하는 거야. 우리 편인 척하면서 내용을 뿌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온 나라를 흔들어 버리는 거야. 성완종 때도 그랬잖아. 성완종 뉴스가 막 도배가 되니까 세월호와 박근혜 비판 말도 못하고 끝나버렸잖아. 그런 식이거든. 이해가 돼요? 자, 지금 망치 부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돼? 이거는 지금 메르스 공포에 대해서 막 확산시켜서 황두드레기의 청문회를 가리는 거야. 목적은. 지금 황두드레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황교안이가 총리 자격이 없다라는 국민적 비판 이걸 지금 덮기 위해서 지금 언론이 메르스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편인 척하는 놈들이 실제로 탄저균이다. 탄저균이 더 무서운 거잖아. 실제로 탄저균이다. 그러면서 탄저균을 지금 정부에서 속이고 있다라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낚이지 말라고. 우리 얘기합시다. 메르스와 탄저균 문제에 대해서는 고추 많이 먹고 마늘 많이 먹고 그 황교안 청문회 끝난 다음에 관심 갖자고. 내가 그때 뭐라 했어요? 성완종에 대해서 재보선 끝난 다음에 관심 갖자 그랬지. 재보선 끝난 다음에 뉴스가 사라졌잖아. 마찬가지야. 이번에 메르스와 탄저균에 대한 문제 이거에 대해서 끝나면 6월 10일부터 관심 갖자고. 6월 11일부터. 6월 11일부터 이 탄저균과 메르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얘기를 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고추 많이 먹고 마늘 많이 먹고 김치 많이 먹고 밥 많이 먹어. 삼시세끼 쌀밥에 김치 먹고 고추하고 마늘 된장 찍어서 잘 먹고 있으면 그 6월 10일 며칠 안 남았어.
한 보름 뒤에 보자고. 보름 뒤에도 이 메르스하고 이 탄저균 뉴스가 중심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 내가 틀림없이 성완종 때도 그랬지. 재보선 끝나면 흐지부지 될 거다. 지금 뭐 성완종 6명은 그냥 수사 덮는 데잖아. 얼마나 대대적으로 퍼뜨렸어. 기자들이 나한테 욕을 했다니까. 망치 부인은 가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 죽은 문제를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저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니? 기자들이 내가 성완종 뉴스 저거 어차피 저건 주머니에 나와서 쪽지 하나 할 뿐이다. 왜? 객관적 증거만 보는 거야. 내가 성완종이 만약에 비밀 장부를 정말로 성완종이 죽으면서 진실을 밝힐 거였으면 비밀 장부를 품고 죽었겠지. 그지? 근데 지금 증거라고 나온 게 뭐야? 주머니에 쪽지뿐이야. 그 주머니에 쪽지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다른 증거가 없다고. 그러면 이 사건은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야. 근데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무슨 특종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결국 지금 어떻게 됐어? 그냥 지금 흐지부지 된 거 아니야. 그지? 성완종 장부는 없는 걸로 결론. 정말 없을까?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덮는 거지. 이건 덮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 그건.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고. 내가 볼 때 이 메르스 공포, 지금 내가 볼 때는요,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환자가 많아. 그럼 이 감기 환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러면 비싸도 저기 메르스인가 싶었고 진단 키트 사서 쓰겠지. 그러면 그 진단 키트 파는 회사는 떼돈 버는 거야. 주식값이 들썩들썩 하겠지? 보이지? 뭔가가 보이지? 지금 일교차가 심해.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그런데 메르스 진단 키트가 있대. 그럼 혹시 내가 메르스 아니야라고 걱정하는 돈 많은 할아버지들, 혹은 자식한테 맨날 자기 아플까봐 걱정하는 건강염려증 환자들, 계속해서 메르스 진단 키트를 사서 쓸 거 아니야. 그럼 메르스 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회사 주식값이 오르겠지. 주식 팔아갖고 돈 버는 놈도 생길 거 아니야. 넘어가지 말자 이런 얘기야.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치료약도 없는데 진단키트? 어이가 없잖아.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아니 틀림없이 여러분들 어르신들 중에 그 얘기 할 거라고. 그 진단키트 해보고 싶다고. 야, 내 진단키트 얘기 나오니까 또 막 존나리. 어머 어떡해. 맞구나. 계속 지금 막 아랍어 올라오고 있어. 아랍의 이 저기들이 아랍 알바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진단키트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건강염려증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자식이 돈이 없다고 그래도 진단키트 해보자 그런다니까. 그래서 한 번 해서 안 나와도 잠복기가 열흘이 된다면 열흘에 한 번씩 하자 그럴걸?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 그게. 그거 노리고 또 떼돈 버는 애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 넘어가지 말자. 예. 치료약이 없다. 그래서 무슨 대단한 병인 것처럼. 그렇게 치료약이 없이 치명적인 질병이면 그동안에 메르스 공포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어야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900몇십 명이 감염이 됐었다는데 별거 아닌 거야. 근데 지금 막 메르스 공포 파리를 해가지고 요 일교차가 심할 때 진단키트 팔아먹고 싶은 저기 브로커들이 낀 거 아닌가 싶어. 예. 지금 난리 나고 애들이 막 들어와서 난동 피우고 있잖아. 요거 했다는 거야. 대박 쳤다는 얘기지. 자, 예. 내가 지난번 그때 뭐였지? 성완종 때도 내가 그러니까 나더러 음모론이라 그랬잖아. 소설을 쓰네요. 음모론이세요. 그때도 그랬잖아. 근데 그때 내가 얘기한 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이 전부 다 구속되면 내가 사과할게. 그때 가서 내가 방송 한 달 동안 접겠다 그랬잖아.
지금 성한종 리스트 어떻게 됐어? 비밀 장부는 없다로 결론 내리고 6명은 조사도 안 하고 끝낸다는 거 아니야. 그 나머지 2명도 불구속 기소야. 그렇게 흐지부지. 그 한 3년 되면 다 잊어버려. 성한종이가 누군지도 잊어버릴걸? 대법원 판결까지 3년은 걸려. 그때도 나더러 음모론이라는 동 소설을 쓴다는 동. 자, 우리는 이 메르스와 탄저균에 대해서 언제 6월 11일부터 신경 쓰자고. 왜 6월 11일이냐? 6월 8일하고 9일에 청문회란데. 6월 8일하고 9일에 지금 황교안이 청문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청문회가 있고 그 청문회로부터 48시간 이내인가 보고서를 올려야 되잖아. 그 시간 좀 알아봐. 그 시간을 계산해야 돼. 청문회가 끝나고 그로부터 몇 시간 안에 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돼. 청문회 보고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청문회 보고서를 선택하는 시한이 있어. 그 시한 딱까지만 우리는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 접자고. 6월 14일까지 통과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럼 6월 14일 이후에 얘기하자고. 예. 그러니까 6월 14일까지 통과시켜야 되면 6월 14일 이후에 얘기하자고. 요거 그 기간 안에는 신경 쓰지 마. 그 기간 안에는 신경 쓰지 말고 메르스 혹시 메르스 아니야 싶어갖고 진단 키트에다가 여러분 검사해봐봐. 대부분 아니라고 나와. 대부분 아니라고 나오는 이유가 지금 그냥 감기가 유행하는 때야. 일교차가 심해서. 예. 어떻게든지 지금 이 뉴스를 계속 자극적으로 뽑아가지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 이게 지금 이제 메르스, 내가 오늘 중요한 얘기 한 거야. 아마 이번 주말에, 내가 오늘 그 얘기 한 이유가 이번 주말에 내가 볼 때는 메르스하고 탄저균하고 섞어서 아주 막 광풍이 불어칠 분위기였어. 내가 볼 때 대대적으로 이번 주말에 요원들이 그 메르스하고 그 탄저균을 섞어서 대대적인 여론 조작을 준비했을 거라고 봐. 그래서 다음 주 시작이 되면 다음 주 내내 메르스 공포로 일주일만 흔들면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에 황교안 청문회 묻을 수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건 뭐 정부가 그랬다는 건가? 내가 지금 정부가 그랬다는 얘기 한마디로 했어? 내가 지금 이거 정부가 그랬다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 나 한마디도 안 했어. 이건 정부가 한 게 아니야. 정부를 돕고 싶은 미디어 권력이라고 얘기할게. 정부를 돕고 싶은 미디어 권력. 그들이 지금 짠 판이다. 예. 아니, 고소가 왜 무서워? 뭘로 고소를 할 건데? 아니, 날 뭘로 고소할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뭐 허위사실 유포했어? 언제나 나는 선을 지켜. 내가 감옥 갔다 온 이유가 뭔지 알아? 사실 적시로 감옥 갔다 왔어. 나는 잡혀가도 사실 적시로 잡혀가지 허위사실로 잡혀가지 않아. 왜? 분명하게 허위사실은 말하지 않거든. 분명한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늘 못을 박는 거야. 근데 우리 방송을 본 찌질이들이 꼭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내가 했다. 그때도 뭐였지? 성한종을 정부가 죽였다라고 누가 막 헛소리 해가지고 망치 부인이 그랬다. 근데 이게 방송을 들어도 모자란 애들이 있어. 방송을 들어도 좀 모자란 애들이 근데 모자란 척하는 요원일 수도 있죠.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망치 부인이 그랬다 이러면서 헛소리를 해. 나는 분명히 정부에서 그랬다고 얘기 안 했다. 정부를 돕고 싶은 미디어 권력이라고 얘기했어. 이 미디어 권력은 누구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 세계의 미디어 권력을 움직이는 놈들이 있어. 누구야? 대자본이야. 그럼 이 대자본은 미디어를 쥐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거야.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국민들의 여론을 막 조작을 해가지고 여론을 막 흔들어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돕고 싶은 정치 세력을 돕는 거예요.
지금 이 미디어 권력이 돕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야. 왜?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할 마음이 없어. 그 민주주의는 지네들이 볼 때 세금을 많이 내야 돼. 민주주의 국가는 김대중 때 노무현 때 세금을 많이 냈어. 근데 이명박 박근혜는 민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줬어. 지금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까지 계속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잖아. 그러니 이 부자들, 재벌들이 박근혜 정부가 이어지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시키지 않아도 박근혜의 정권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정부에 대한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없도록 눈을 가리고 정신을 분산시키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난리가 났지. 너네 미치겠지. 아주 그냥 확 잡아놓고 싶은데 막 잡아 드릴 만한 건수는 없고, 막 미치겠지. 사람들도 많이 듣고 있고. 야, 자, 그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몇 명일까? 2660명. 딱 또 지금 한, 600에서 700명 사이가 또 추천 안 하고 보고 있어. 이 추천 안 하고 보고 있는 인간들이 누군지 난 늘 궁금해. 그죠? 예. 미칠 거야. 예. 무슨 완벽한 여론 조작이야. 내가 메일 보냈잖아. 너가 주장하는 거에 근거가 없다고. 여시가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완벽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네 주장이 증거가 없다고.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내가 시청자 게시판에 올리랬지. 그런데 꼭 시청자 게시판에 안 올리고 메일로 보냈어. 근데 내가 확인했어. 모든 사진에 출처가 없어. 카페는 카페인데 어느 카페 댓글인지 몰라. 지금 여시에 대해서 여론 조작하는 애들이 쓰는 술수가 뭐냐 하면 막 여시에 어떤 인물이 나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뭐냐. 그 인물이 누구냐. 여시에서 중요한 인물이냐. 걔가 막 여시 활동을 열심히 했냐. 로그인한 게 3년 동안 58회밖에 로그인을 안 했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겠어. 근데 그 인물이 뭐 여시와 우위의 동일 인물이라고 발견됐다. 그거 한 줄이야. 그래놓고 나머지 그 여자애가 썼다는 글들의 사진은 출처가 불분명해. 어디다 그 글을 썼는지 어디에서 그 사진을 떴는지가 불분명한데 그게 무슨 증거인 척하면서 요게 누가 쓰던 방법이냐면 타진요가 쓰던 방법이야. 타진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한다고.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여시도 모르고 우유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 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막 욕을 해. 제가 뭔가 잘못했나 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 말이 참 나쁜 말이에요. 뭔가 자긴 잘 모르지만 애들이 여러 명이 똑같이 욕을 하면 제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볼 때는요, 반드시 출처를 따져야 돼요. 출처. 지금 너네가 캡처뜬 이 대화창이 어느 글 밑에 나온 대화창이냐, 어느 사이트에서 나온 대화창이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고. 늘 출처가 불분명. 뭐예요? 조현호가 노무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 계좌를 숨겨놓은 게 발견돼서 자살했다. 경찰 간부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 그 자리에 있던 경찰 간부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 경찰 간부들을 모아놓고 설마 전직 경찰청장이 거짓말을 하겠냐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거짓말이었잖아. 지금 실형 살고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한 사람 실형 살고 있어. 어떻게 실형 살게 됐는지 알아?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나는 하나만 요구했어. 그래? 계좌 깔아. 계좌 보자. 없거든. 권양숙 여사가 뭔가 거액의 비자금을 차명 계좌를 운영했다. 뉴스가 또 나왔어. 그래? 막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막 걱정이 태산이야. 망치님 어떡해요? 막 이거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계좌 보자고 그래. 증거를 보자는 거야. 증거. 니네가 갖고 있는 증거 보자. 노무현의 거액의 차명 계좌 까봐. 권양숙의 거액의 차명 계좌 까봐. 둘 다 없었어. 나중에 권양숙의 거액의 차명 계좌라는 게 알고 보니까 비서가
생활비 넣어놓고 쓰던 생활비 통장 100몇십만 원짜리 그걸 거액의 차명계좌라고 뻥까다 걸린 거 아니야. 여러분 쟤네들은요 굉장히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해요. 내가 한 예를 또 들어줄게. 타블로 아버지 얘기. 타블로 아버지 결국 암에 재발해갖고 죽었어. 나는 거 타진유가 죽였다고 생각해. 그래도 지금까지도 반성을 안 하고 있는데, 예. 타블로 아버지가 뭐래더라? 타블로 아버지가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이다. 그 다음에 타블로 아버지가 다단계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글을 써댔어. 그래서 내가 그래 타블로 아버지가 다단계 회사 사장인 증거 좀 보자. 게시글을 쫙 보내왔어. 보니까 사진 한 장이 딱 있어. 타블로 아버지가 봉투를 주는 사진이야. 그리고 그 밑에 그 폴라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쫙 했어. 그러면서 폴라리스라는 회사와 주수도라는 사람의 관계를 밝히고 주수도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에 대해서 쫙 밝히는 판결문이 쫙 달린 거야.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저보다 믿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물어봤지. 그래서 타블로 아버지가 이 폴라리스 사장이란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사진에 있다는 거야. 사진에 어디 있냐? 그랬더니 타블로 아버지가 이모모야. 이모모 콤마 폴라리스 콤마 모모모 콤마 그러면서 후원 단체 이름이 쫙 적혀 있는데 이모모가 타블로 아버지라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콤마 그게 그 콤마 뒤에 있는 폴라리스가 주수도의 다단계 회사고 그걸 보고 타블로 아버지가 나쁜 놈이라 계속 퍼돌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질문 딱 하나 했잖아. 너네 콤마의 의미 몰라? 콤마의 의미 그리고라는 거야. 그리고 별개라고 별개.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다르다는 얘기라고. 아니 폴라리스 대표면 폴라리스의 대표라고 가로를 쳐서 표현해야지. 사장 콤마 회사 따로 그런 게 어딨어. 그 다음에 타블로에 여권에 이름이 달랐다고. 여권 이름 내가 그냥 쓰는 거야. 여권 이름을 내가 그냥 이니셜을 내가 그 알파벳을 골라서 내가 쓰는 거라고. 여권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애들이 다르다고 막 난리를 피우고 그 타블로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꼬박 속는다는 거야. 그 밑에 막 주수도에 대한 판결 내용까지 쫙 나오니까. 근데 본질을 모르는 거야. 본질. 내 질문은 뭐였어? 소위 여시와 오유에서 공동으로 활동했다는 그 여자애가 누구냐? 그게 여시의 대장이냐? 여시의 대빵이고 그동안 여러 차례 여시와 오유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뭔가 여론 조작을 주도한 애냐? 배우배에 올라간 글 하나 올린 애래.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간 글을 쓴 그 여자애가 이 사건의 시초가 됐다는 거야. 그 배우배 그거 요원들이 올리는 거 아니야? 배우배가 지네들끼리 좋은 글은 내리고 이상한 글 올린 다음에 지네들이 돌아가면서 막 추천해서 배우배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그걸로 여론 조작하는 거잖아. 배우배에 올라간 글을 쓴 여자라서 아니 그 여자가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걸 갖고 오라고. 그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얘네들이요 항상 여론을 조작할 때 그럴싸하게 써붙여. 아까도 얘기했잖아. 촛불 여대생 사망사고 사진을 이게 누가 찍은 사진이라는 거야. 여기 화살표를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려서 여기 이렇게 하얀 물체가 이게 그 쓰러진 여대생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 똑같은 방법으로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죽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피 묻은 손 막 이러면서 그 사진 다 가짜야. 이번에 현영철 처형 영상이라고 인터넷에 확 돌았던 거 그것도 IS 영상이잖아. 이게 국민들이 뭐라 그러나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잖아. 많지 않으니까 그 많지 않은 그 상황에서 누군가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혹하게 돼 있어.
그걸 또 노리는 거야. 가짜인 거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경호원이 노무현 대통령 죽였다고 아직도 주장하는 거야? 이거 봐. 어? 너 지난번에 박근혜 만세한 애 아니야. 박근혜 만세한 애가 무슨 노무현 대통령 경호원이 죽였다고 얘기해. 나는 좌파 아니야. 그 망치 부인이 좌파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좌파냐 우파냐 그렇게 묻는 새끼들 그거 요원이야. 좌파예요 아니에요 묻는 거 그거 요원이라고. 왜냐? 나는 나이가 47세야. 내 나이 47세이고 나 내 이름으로 집도 있고 차가 2대야. 물론 10년 된 투싼하고 그 경찰 A가 내 차지만 나 나름 아파트도 있고 나 중산층이야. 남편도 돈 벌고. 그런 사람들이 소위 보수야. 보수 세력.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보다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야. 그 소위 좌파, 진보 좌파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고추를 자르고 나는 이제부터 여자로 살겠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 사랑한다 내 딸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키우겠다. 그럴 때 엄마가 응원해줄게 딸 할 수 있으면 그거 진보 세력이야. 난 그런 거 못해. 진보 좌파라는 건 그러니까 소위 진보 세력이라는 건 기존의 질서, 법이라든가 기존의 사회 체제라든가 이런 걸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진보 좌파야.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운동 세력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수예요. 왜? 실제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이 뭐 얘기해? 통일 얘기하잖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한민족이 하나가 돼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 원래 진보 좌파 세력은 통일 같은 거 얘기 안 해. 국가라는 거 자체를 부정하고 뭐 결혼제도, 가족제도 이런 거 다 부정해.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런 것도 부정해. 그러면서 소위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삶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민족의 통일은 관심이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자들은 어때?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조국의 통일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친일파를 척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한복 입고 다니는 진보 세력이 어딨어? 한복 입고 막 우리의 역사와 민족을 지켜야 된다면 아리랑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진보하고 보수에 대해서 지금 낱말 뜻도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선 진보하고 보수, 지금 망치 부인은 좌파예요 이렇게 묻는 애들한테 너 진보하고 좌파하고 우파 구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새누리당 지지하면 우파, 새누리당 반대하면 좌파라고 얘기해. 그거 무식해서 그래. 그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야. 걔네 우파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좌파 우파는 언제 나왔다 그랬어? 좌파하고 우파라는 개념은 그게 프랑스 혁명을 막 이룬 다음에 소위 국민의회라는 게 처음으로 열려. 국민공회인가 의회인가가 열려. 그래가지고 평민들의 대표, 그 다음에 귀족들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국민공회에 모인 거야. 모였는데 소위 귀족들은 오른쪽에 모여 앉아가지고 프랑스 왕실을 유지해야 된다. 왕정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과거의 전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카톨릭 신자들 그들이 보수 우파였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체제를 지키자 보수. 그 다음에 이 자코뱅당이 이끄는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당이 이끄는 이 사람들이 왼쪽에 모여 앉아서 왕정 체제를 없애고 지금의 왕정 체제를 없애고 시민들에게 주권을 주는 시민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좌파였어요. 그러니까 그 좌파는 기존의 프랑스 체제를 부정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들 중에서 더 나아가서 파리 꼬뮌이라는 게 생겨.
그래서 마르크스 이후에 그 프랑스를 사회주의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까지가 나중에 이제 1700년대 지나고 1800년대 후반에 파리 코뮌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아니, 중반? 그래서 이제 이 좌파 우파는 기존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보수 우파와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 체제로 가야 된다는 진보 좌파로 구분이 됐던 거야. 그래서 보수의 특징은 뭐냐?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고 도덕성을 되게 중시하고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보수야. 그 다음에 법을 지켜야 된다.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보수 우파의 특징이고, 진보 좌파는 기본적인 사회 체제를 부정해. 그리고 새로운 정치 체계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되게 급진적으로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 라고 사회를 완전히 혁명적으로 뒤집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진보 좌파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가족제도라든가 결혼제도라든가 종교제도라든가 이런 걸 부정한다고. 그게 진보하고 보수의 특성이라고 고등학교 사회문화책에 나와.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우파, 새누리당을 비판하면 좌파라는 건 그건 개무식한 그 국정원 똘마이들이나 쓰는 말이고. 그럼 망치부인은 어떤 입장이냐? 나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야. 나는 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 체제가 자기의 일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을 보수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 사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각 정부 부처가 법을 똑바로 지켜라. 그리고 나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고 살고 있어. 나는 결혼제도, 거기다 기독교인이야. 나는 보수의 조건을 다 갖춘 진짜 보수야, 내가. 그러면서도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면서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 합리적 보수라고 부르는 거야. 합리적 보수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비슷한 성향의 중도 좌파라는 게 있어. 중도 좌파는 뭐냐? 이 사람들은 성향적으로 기존의 질서와 체계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야. 나는 경찰한테 욕하지 마라. 경찰의 차벽을 손으로 밀지 마라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중도 좌파 애들은 지금 경찰이 법을 어겨서 차벽을 세웠으니 저 차벽을 부셔도 된다. 그건 중도 좌파야. 그러면 급진 좌파는 누구냐? 차벽을 세운 경찰이나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나 싹 다 쓸어버려야 된다. 청와대로 가서 불 질러라. 그게 급진 좌파야. 개념이 이해가 돼? 박근혜도 무찌르고 경찰도 죽여버려. 그런 애들이 급진 좌파. 중도 좌파는 경찰이 먼저 법을 어겼으니 우리가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게 중도 좌파. 나는 주어진 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민주적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합리적 보수. 그러면 새누리당은 뭔데? 법이고 나발이고 박근혜와 이명박의 이익을 위해, 부자의 이익을 위해 다 쓸어버려! 그게 새누리당이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우파가 아니야. 보수도 아니야. 걔 또라이들이지. 뭔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좌파예요 우파예요 묻고 다니는 거, 그거 왜 그러는 거냐? 그게 일부러 갈라치기 하는 거야.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중도 세력이란 말 들어봤죠? 중도 세력. 그 중도 세력이라는 게 이미 서양의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밝혀냈어. 없다. 중도 세력이란 없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중도 세력의 특징도 마찬가지인데, 안보 문제는 되게 보수적이야. 나 김일성 김정일 개새끼라 그러잖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새끼. 그 개새끼 김정일이랑 박근혜가 뭐 하고 있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사람, 뭐라 그러나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그런데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요구를 한단 말이야. 기존에 없었던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잖아. 이게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지키고 싶고 내가 아직 못 가진 것은 나눠 갖고 싶은. 그래서 모든 국민은 보수하고 진보의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그런 사람이 국민 다수야. 그런데 얘네들이 좌파예요, 우파예요라고 물으면서 성향을 그게 왜 그저께였지. 그저께 손석희 뉴스에 나왔지. 전등을 들이대면서 네가 누구냐? 너의 입장을 밝혀라. 그 전등을 들이댔던 얘기 나오잖아. 그거야. 좌파냐 우파냐라고 물으면서 너의 입장을 정리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좌파면 좌파라고 얘기하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런 협박인 거죠. 전직불의 공포 그게 그거야. 좌파인지 우파인지를 밝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너는 우파라고 밝히면 너는 우리가 보호해줄게. 근데 네가 좌파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는 거야. 왜 쟤네들이 나하고 내 가족에게 그렇게 못된 악플을 달았느냐. 나처럼 정부를 비판하면 이런 험한 꼴을 당한다는 걸 보여준 거야 걔네가. 걔네가 왜 나한테 집단적으로 악플을 달고 집단적으로 나를 괴롭혔느냐 하면 망치 부인처럼 정부를 계속 비판하고 바른 소리 하면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서 주변에 사람들이 붙지 못하게 내 편으로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야, 저 망치 부인이랑 엮이면 저런 일 당해. 왜 그거잖아.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선생들이 나쁜 사람일수록 왕따를 방치하잖아요. 왕따가 왜 그런가? 맨 처음에 몇 명이 주도해. 그런데 그 몇 명이 주도하는 걸 알면서 말리지 않아. 그러면 그 몇 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왕따 당하는 애를 도와주면 너도 왕따 당해 라는 공포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왕따를 막 늘려가잖아. 이게 심리전이야. 그게 심리전이에요. 왜 김광진이나 진중권이나 이회수나 그런 사람들한테 악플러가 따라붙는지 알아요? 그게 심리전이에요. 이렇게 자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혀서 주변에 건전한 중간 성향의 사람들, 그냥 착한 중간 성향의 사람들이 붙지 못하게, 세력을 확산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괴롭히는 거야. 두렵다. 나는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없어. 그게 옛날에 일본 놈들이 썼던 방법이야.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썼던 방법. 소위 우리 민족의 착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깨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앞잡이들을 동원해서 처절하게 민족운동가들을 짓밟고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서 차마 민족운동의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민족운동가들을 처절하게 짓밟아 고통받아 죽일 때 착한 사람들을 서서 구경하게 했어. 이승만의 서북청년단이 한 짓이 그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민족주의자들이나 민주주의자들을 처절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공범을 만드는 거야. 너 걔 죽을 때 가만히 있었잖아. 너도 공범이야. 그래서 많은 많은 착한 지식인들이 그때 나서서 싸우지 못했던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점점점 위축이 되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게 심리전이야. 그게 심리전이라고. 그 심리전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 옛날 과거에서부터 나온 얘기야. 이미 서양은요, 심리적 고문에 대해서 언제 중세시대 때도 심리적 고문이 있었어. 중세시대에도 심리적 고문이 있었다고. 그 심리적 고문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된 걔네들의 전술이야. 그걸 다 공부한 애들이 지금의 정신과 의사들, 미국 의회에서 발표된 고문의 기록, 거기 보면 미국 상원의회 의원회에서 보고가 됐어. 소위 테러범이라 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잖아. 무슨 기지에서. 그 고문을 할 때 그 고문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누가 만들었냐? 정신과 의사들이 만들었다고. 정신과 의사들이 어디까지 괴롭히면 그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는가, 그걸 알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고문했다고. 심리적 고문을 했다고. 관타나모 기지에서. 그게 미국 상원의회에 보고가 됐어요. 그게 이 지배자들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까도 어떤 사람 하나를 강퇴시켰는데, 여러분 전파 무기가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내 몸에 칩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내 몸에 칩이 있어요.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내 기억에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어. 그러니까는 IMF 이후에 내 몸에 칩이 있어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98년, 99년? 예. 이때 내 몸에 칩이 있다. 그러면서 그 칩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근데 그게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러면서 걔네들이 말하는데 내용이 되게 그럴싸해. 가령 내가 미디어 권력과 싸우고 있잖아. 국정원 권력하고 싸우고 있고 미디어 권력하고 싸우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를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칩을 놓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다. 그런 식으로 왜곡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 환단곡이라는 거 알죠? 환단곡이. 환단곡이라는 그 역사 책이 일제강점기 때인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게 왜 나왔냐? 원래 민족주의 역사학이 나왔어. 그래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 놈들을 물리치고 우리 조선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민족주의 사학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애들을 교육하기 시작하니까 환단고기가 나온 거야. 이 환단고기는 일본 놈들이 주장하는 그 환단고기의 한국을 우리 조선을 사실은 일본 놈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 거야. 일본으로 이름만 바꿔서. 그래서 일본 놈들이 민족주의 사학을 죽이기 위해서 물타기로 만든 게 환단곡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한테 막 환단곡이의 이론을 가지고 글 쓰는 사람들 앞으로 나 다 차단시킬 거야.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이 중국을 지배했다 이런 얘기.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가 중국에 있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뻥을 하면서 그게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 때 임진왜란 때 정명가도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가야 되니까 길 비켜라. 그런 애들이 대를 이어서 나온 게 그게 일본의 극단적 민족주의 사관이라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물타기처럼 배운 게 소위 환단곡이 이론이고, 환단곡이라는 이론을 퍼뜨린 놈들이 누구냐? 민족주의 사학에 물타기를 하려고. 민족주의 사학이랑 비슷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단곡이를 민족주의 사학으로 알고 있어. 아니라고. 물타기 한 거야. 물타기를 한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무슨 칩이 있어요 떠든 애들. 걔네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데 끝이 틀려. 2단이지. 2단이란 말이 끝이 다르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뭐냐? 지금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전 세계의 자본 권력이, 즉 금융 권력이 모든 걸 주식으로 돈을 버는 놈들이 전 세계의 미디어들을 장악하고 주요 메이저 언론들을 장악하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전 세계 시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라고 내가 주장했잖아. 그 말에 물타기 하는 게 베리칩 주장이야. 미디어 권력이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건데, 그 미디어 권력이 아니라 베리칩을 움직이는 무슨 전파 무기가 있다 개소리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뭘 못 보게 하는 거야? 이 프리메이슨 베리칩 주장이 전부 다 본질을 못 보게 하는 거야. 금융자본의 미디어 권력, 금융자본이 미디어를 쥐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못 보게 하려고 끊임없이 베리칩 전자파 무기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여기서 9년째 방송을 하고 있어. 베리칩 얘기 9년 전부터 들었다고 내가. 9년 전부터 베리칩을 다뤄달라고 지랄하는 인간들이 있었어. 걔네들의 주장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근데 얘네들도 뭔가 낌산 챈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뭔가 이상해. 왜 갑자기 애들이 저렇게 때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위 국정원과 움직인 심리전단반의 움직임을 베리칩으로 보는 거야. 어떻게 동시에 막 글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전파무기로 움직이나봐 라고 생각한 거지. 그냥 그거 국정원과 요원들이야. 국정원의 민간 조력자들. 걔네들이 수천 명이 같이 움직여서 여론을 조작했던 거지. 불과 20년 전? 아니야. 내가 아프리카에 처음 왔던 2007년에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뻑하면 냄비 여론이란 말 썼었어. 그런 말 들어봤어요?
2007년에 내가 아프리카에 처음 방송을 하고 있을 때도 조중동에서 주로 쓰는 말이 냄비 언론이었어. 냄비 여론.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면서 막 팔팔 끓다가 금방 식어버린다면서 막 비웃어. 조중동이 사설로. 예. 그 냄비 여론이란 말을 쓰면서 국민들이 야, 이제 급하니까 비둘기까지 왔어. 국민들이 그 어떤 문제에 막 관심을 가졌다가 금방 다른 문제로 관심을 갖는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이 냄비 근성이다. 그 얘기 들어봤죠? 우리 국민성이 냄비 근성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막 팔팔 끓지만 금방 식어버린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망치 부인이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야, 이 개새끼들아. 냄비 근성, 냄비 여론 주장하지 마라. 솔직히 너네가 냄비잖아. 냄비 언론이잖아. 너네가 여론 막 성완종. 여러분 성완종 때 기억나요? 불과 4월 13일? 4월 13일부터 2주 동안 성완종 뉴스로 도배를 했잖아. 하루 종일 성완종 리스트에 뭔가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했잖아. 재보선 끝나니까 뉴스가 사라졌잖아. 그게 냄비 언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던 거지.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당한 거야. 그동안 언론 이 새끼들이 지네가 이슈를 몰고 다니는 거야. 이슈를 지네들이 조작을 한 거지.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진실을 못 보고 지네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을 이리 몰고 저리 몰아갖고 이리저리 막 몰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도한 길로 가게 하는 거야. 그 메르스하고 탄저균을 연관시키는 거 그게 그런 거야. 어차피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 황교안한테 관심 끄는 게 목적이야. 근데 메르스를 터뜨리려고 지난주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 망치 나쁜 년이 야 이거 제약회사 약 팔아먹으려는 거야. 제약회사 주식 팔아먹으려니까 넘어가지 마. 미리 약을 쳤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어떻게 메르스의 공포로 끌어들일 거냐? 그러면서 탄저균 뉴스랑 엮는 거야. 틀림없이 미국 국방성은 우리나라로 탄저균 보냈다는 발표 안 했어. 근데 우리나라 오산기지에서 탄저균이 왔다라는 발표를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서 메르스하고 탄저균을 섞어가지고 막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몰아가는 거야. 목표는 뭔데? 우리가 똑바로 황교안의 문제를, 황교안 총리 거부를 못하도록 우리가 봐야 될 길을 못 보게 가리는 거야. 탄저균, 메르스. 어머 메르스. 황교안 통과. 그게 이제까지 얘네가 했던 방법이야. 얘네들이 이제까지 국민들을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예. 지네들이 막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안 넘어가니까 성완종 누구 시켰어? 경향신문에다가 전화했잖아. 경향신문에 전화해서 인터뷰를 해. 경향신문을 보는 좌파 코드를 이용한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메르스 공포가 안 팔릴 것 같으니까 탄저균 반미 좌파 코드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거나 메르스 공포를 확산시켜서 황교안의 청문회를 무사 통과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야. 박근혜 미국 간 사이에 황교안 통과시키겠지. 그러면서 전화로 축하 인사한다 뭐. 지금 벌써 몇 번째야. 자, 기억나죠? 항상 그랬어. 예. 얘네들이 아니 15일날 미국 간대. 15일날 박근혜 미국 간대잖아. 그 환갑이 넘은 나이에 그 중남미 4개국을 돌고 와가지고 병 걸려서 아무것도 못했다 뻥치면서 누워있고 말이야. 무슨 중남미를 가서 세일즈 외교라면서 불타는 투혼을 불살랐다며. 그래가지고 그냥 중남미에 화산 터지고 저기 토네이도 쿠데타. 중남미가 그냥 박근혜 한번 왔다 간 다음에 그냥 쑥대밭이 됐어. 지금 미국 가뜩이나 지금 상태도 안 좋은데 그렇게 꼭 가야 되겠어? 박근혜가 옛날에 이명박이 건드리기만 하면 뭐 사고가 터졌잖아.
이명박이가 막 한국형 원전을 팔겠다고 막 설레발을 치고 쌩 난리를 피운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터져갖고 전 세계에서 원전 반대 운동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명박이 뭐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어도 몇 가지 기억나는 건 우사인 볼트 대구의 그 육상 경기, 우사인 볼트 경기 직전에 가가지고 막 축사하고 우사인 볼트랑 사진 찍고 그래갖고 우사인 볼트 실격됐잖아. 그 다음에 무슨 야구장 가고 뽀뽀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야구장에서 성면 이렇게 발견됐잖아. 이게 이제 이명박이랑 엮이면 반드시 망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 이제 박근혜가 박근혜가 중동 가라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더니 지금 중동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나라가 쑥대밭이고, 중남미 4개국을 순방한다고 그렇게 오래 갔다 오더니만 그냥 중남미에 화산 터지고 토네이도 오고 쿠데타 일어나고. 난 팩트만 얘기했어. 팩트만 다 있었던 얘기. 있었던 얘기만 한 거야. 있었던 얘기만. 이 미국 가도 되나 모르겠어. 걱정이 좀 많이 돼.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쟤네들은, 그니까 메이저에서 종편에서 막 뿌려가지고, 그니까 어떤 거냐, 종편에서 막 떠들잖아. 그러면 새정치연합 안에 있는 그 들떨어진 의원들이 종편만 봐. 종편에서 막 떠들면 국민들이 종편만 본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진짜 새정치연합 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어르신들도 종편 많이 안 봐요.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종편 틀어놓고 있다 이러잖아. 아니라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낮 동안에 종편 보고 그대로 다 믿을 것 같지? 그대로 안 믿어. 그대로 안 믿고 저녁 때 보면서 욕하죠. 보면서 욕해. 그리고 나서 저녁에 손석희 뉴스 본다니까. 어르신들이 신뢰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언론인이 손석희야. 그래서 지금 새정연은 종편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거 거짓말이야. 거기 넘어가면 안 돼. 노인들도요, 솔직히 나 그거 느껴. 내가 왜 몸으로 여론을 느낀다 그랬잖아. 이 기운을 느끼잖아요. 지금 어른들이 굉장히 분노했어. 뭐 때문에 분노했냐? 노인 연령 올리는 거.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 때문에 어른들이 되게 분노했어. 참아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왜? 이게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잖아. 그럼 이제 전철을 못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냐?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그 전철 타고 노인 택배를 많이 한대. 예. 노인 택배를 많이 하는데, 왜 그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이 그 택배로 전철 타고 택배를 한단 말이야. 그거를 돈 주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택배 하나 해갖고 2,000원, 3,000원 남는데, 전철값 나가면 끝나는 거거든. 노인 택배가 전철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철이 무료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전철 타고 택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못하게 되잖아. 그리고 65세부터 정부 지원이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나오든 이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박근혜 찍어줬더니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 종편을 계속 보던 노인들이 어느 시점에 변했냐? 이 모든 게 유병헌 때문이야. 종편을 계속 보던 어르신들이, 나는 그게 지금까지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유병헌 시신이 발견됐을 때, 유병헌 시신이 발견됐다고 종편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었잖아. 그때 노인들이 막 화를 내는 거야. 기억나죠? 유병헌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날, 종편을 보던 노인들이 모두 화를 내는 거야. 몇 번째냐 그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유병헌이 역사적으로 3번인가를 유병헌을 팔았더만, 김기춘이. 3번인가 유병헌을 팔았대. 근데 이제 그 시신을 보고 이 어르신들이 안 믿는 거야. 유병헌이 아니라고. 그래서 정부는 유병헌이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른들이 안 믿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종편을 안 믿어요.
어르신들이 그때부터 종편을 안 믿고 종편에서 하루 종일 떠들잖아. 그러면은 졸린 눈을 비비고 손석희 뉴스를 듣는 거야. 손석희 뉴스에서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루 종일 뉴스에서 뭐라 그러면 못 들은 척 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들어. 밤에 손석희 뉴스를 보면서 그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를 파악을 하더라니까. 그런 분 많이 봤죠?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 유병헌 이전에는 종편을 많이 보시다가 유병헌 이후에 종편 말고 손석희 뉴스 더 믿게 되신 분들 주변에 많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에게는 뭐가 있냐. 삶의 경험이 있는 거야. 아직도 많이 봐도 믿질 않는다니까. 어른들이 종편을 보고 믿지를 않아. 아, 저 새끼들 또 거짓말하네 그런다니까요. 어른들이 종편을 보고 그대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른들이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왜냐?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20대 때 내가 있고 40대 때 내가 있잖아. 근데 내가 20대 때는 정말 파닥파닥했어. 근데 40대가 되니까 삶의 경험들이 많아져서 이제 웬만한 거에 화가 안 나. 10년 전에 화냈던 일이 지금 화가 안 나. 불쌍해 보여. 그건 뭐냐? 연륜이 주는 지혜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하루 종일 심심하니까 종편 틀어놔. 왜? 종편에서 웃긴 거 많이 해. 뉴스 사이사이에 되게 자극적으로 베라벨 생쇼를 다 해. 그러니까 노인들이 왜 그런 거야. 한때 노인들한테 그게 되게 유행했잖아. 건강용품 파는데 노인들이 심심하니까 하루 종일 건강용품 파는 데 가서 놀았다고. 그럼 노인들이 맨날 건강용품 다 살 것 같잖아. 안 사. 우리 어머니도 맨날 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그러냐 막 이러고 안 사. 그게 노인의 지혜야. 근데 요즘에 종편이 생긴 다음에 건강용품 건강 홍보관이 많이 망했어. 그거 알죠? 종편이 나온 다음에 건강용품 홍보관이 많이 망했어. 잘 안 돼. 왜? 노인들이 그냥 종편 보면서 안 심심하거든. 종편에서 하루 지랄들 하니까 그냥 들여다보는 거야. 근데 그 들여다보면서 그걸 믿는 게 아니야. 저 새끼들 또 지랄하네 그러고 본다니까. 예. 구경하고 선물만 받아오지 안 사는 것처럼 종편을 보는데 그러냐 그러면서 봐. 근데 보면서 속으로 욕한다니까. 저 새끼들 또 거짓말하네. 욕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노인들이 그걸 보고 세뇌당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노인들이 70년 정도로 살면 그 가슴속에 가슴속에 여우꼬리 90개쯤 키우셔. 그렇게 안 넘어가. 근데 왜 자식들 앞에서 막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왜 박근혜 욕하냐 그러고 막 화를 내시잖아요. 어른들이 진짜 박근혜 지지해서가 아니야. 그 어른들은 뭘 보고 잘하신 분이냐면 옛날에 마을에 똑똑했던 언니 오빠들 누나 형님들이 총 맞아 죽는 거 봤어. 이승만 비판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는 거 보고 좀 자라서 동네에 똘똘한 애들이 박정희 전두환 비판하다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는 거 봤어. 그래서 그 어른들은요 정말로 박정희를 막 찬양하고 박근혜를 막 찬양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애 죽을까봐 끌려가 죽을까봐 그래서 막 믿지 말라 그러고 거짓말이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강요하는 거 그 새누리당 찍으라 그러고 막 강요하는 거 왜 그러냐? 공포 때문이야. 트라우마. 40년 동안을 그 독재자들한테 그 공포 속에서 살으셨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40년을 독재자들의 공포의 지배를 받았어. 그래서 그 어른들이 야 이거 봐라. 그건 아닌데 왜 봐. 자 어리석은 자들은 진리를 들으면 웃는다 그랬죠. 예 잠깐만요. 이렇게 막 비웃으면서 왜 봐. 그건 아닌데 왜 볼까? 시간이 막 댐벼? 자, 우리, 얘네들이 급한 거야. 막 아랍어를 아무리 써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크크크로 가나 본데, 자, 하던 얘기 마저 하면요. 어르신들이 막 억지로 박근혜를 찬양하는 척 하는 거, 그리고 막
그 야당에 대해서 막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공포 때문이야. 지금 70대 어르신들은요, 그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릴 땐 기억이 없을 거고 10살 이후로 40년을 그렇게 사신 분들이야. 그러니 이분들이 얼마나 공포가 많겠어. 그래서 자식들이 다칠까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어른들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말 조심해라. 망치부인 방송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우 위험하니까 그거 듣지 마라 그래놓고 몰래 들으시잖아.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망치부인 방송을 듣는 자녀들을 믿고 망치부인을 듣는 어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이 여자 이러다 잡혀갈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부모님들한테 망치부인을 듣게 했어. 망치부인을 재밌게 들으신 거야. 그래놓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뭐예요? 이러다 이 여자 잡혀가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 맨날 하시죠. 그게 왜 그러냐? 옛날엔 나처럼 똑바른 말하면 다 잡혀가서 죽었어. 그걸 보고 자란 분들이라 그래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진실을 모르냐? 알아. 아는데 왜 젊은 애들한테 막 억지로 주장을 했느냐? 다칠까봐. 내 자식 다칠까봐. 그래서 걱정하신 거야. 그러니 어른들이 종편 보고 세뇌당했다. 너무 모른다. 아니요. 내가 볼 때 어른들이요. 다 알아요. 이 어른들은 될 놈이 누군지를 아는 거야. 문재인 박근혜 중에서 박근혜가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야. 알았던 거야. 왜 알았느냐. 그래서 막 박정희 찬양하는 척 해준 거야. 왜? 그게 삶의 지혜야.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문재인 저놈아는 성품은 착한 것 같지만 쟤는 절대 뭘 차지할 놈이 못 돼. 근데 박근혜 쟤는 약간 꼴통 같지만 저게 끝까지 뭘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어. 그럼 저런 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근혜를 막 맞다 해주는 거야. 그런데 진심으로 박근혜 맞다 아니야. 그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지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인터넷도 모르고 맨날 하루 종일 종편만 보고 걔네들한테 세뇌당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노인분들이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만들어내는 그 틀을요. 다 그래 와 이러면서 보는 것 같지 속으로 다 비웃어. 아 저 새끼 또 거짓말하네. 부모님들하고 대화해봐요. 종편에서 나오는 거 다 믿냐고. 그럼 피식피식 비웃으실걸? 하루 종일 종편 보면서 그 노인들은 무슨 생각하냐? 저놈이 무슨 거짓말 하나 보고 있는 거야. 세상의 흐름을요 노인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잘 알아요. 예, 세상의 흐름을 그 노인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 다 알면서 노인들은 아는 거야. 이길 놈 편드는 거. 왜? 질 것 같은 놈 편들면 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노인들이 세상을 보는 거야. 권력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종편을 보면서 노인들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박근혜와 이 새누리당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는 거야. 그놈들의 움직임을 보고 세상의 흐름을 보는 거야. 그 노인분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노인분들은요.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게 삶의 지혜. 연륜이야 연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아는 거야. 흐름이 보여. 솔직히 내가 20살 때 막 정세 분석이라고 선배들이 문건을 주면 뭐래? 모르겠는 거야. 아니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하지? 나중에 보면 맞는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내 나이 47살이 돼서 보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이 보여. 여러분 요즘에 내 방송 보면 신기하죠? 망치 부인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 보고 신기한 게 한 번이라도 있었다. 여러분이 망치 부인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되는 거 한 건 이상 봤다 손. 예. 그쵸? 진짜 신기하죠? 정말 설마 했는데 그대로 되잖아. 그죠?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내가 살아보니까, 예, 내가 27년 동안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보니까, 아니 난 솔직히 얘기해서 유경수 죽던 날부터 정치 관심을 가졌어. 예, 그렇게 40년 가까이
그 정치를 지켜봤더니 예 망치의 얼굴을 망치로 빻았대. 그래 미치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드니까 환장하겠지. 예, 그게 삶의 지혜야. 연륜. 내가 살아보니까 보여.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야. 물론 아까 어떤 사람이 망치님 주변의 노인만 그래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만나는 노인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해도 그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한 노인들이 많아. 옛날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얘기는요, 꽤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고를 졸업한 노인들, 대학을 나온 노인들이 있어,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은 사실 종편을 봐도 비판적으로 보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신 분들은 종편 믿는 사람이 내가 한 명도 못 봤어. 거의 종편에 대한 신뢰도가 10%도 안 돼. 그리고 내 주변에서 곧 대학을 졸업한 노인들은 대부분 손석희 뉴스만 봐. 뉴스도 잘 안 보고 망치 부인하고 손석희 뉴스만 봐. 이제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또 다른 노인들은 소위 이제 그나마 옛날에 뭐 좀 그 펜대 좀 잡았던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것 좀 했었던 그런 노인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새누리당을 다 지지하는 분들이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종편을 믿지 않더라 이거야. 종편을 보면서 뭐가 거짓말인지도 알아. 그러면 왜 새누리당을 지지했느냐? 그 어르신들이 살아온 그 기준이 뭐냐면 이길 놈을 찍어줘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된다야.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니까 막 방해가 들어와서 내가 얼리고 얘기할게요. 그 어른들이 그동안에 왜 새누리당을 찍었느냐 하면 새누리당이 이길 것 같아서 찍어준 거야. 왜 새누리당이 이길 것 같았냐 하면 야당이 너무 병신스러워서 야당이 맨 지들끼리 권력 다툼이나 하면서 그러면서 권력을 쟁취할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새누리당을 찍어준 거야. 왜? 그럴 때 새누리당에다 힘을 몰아주는 게 차라리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야. 노인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안정이야. 근데 이명박 때 노인들이 굉장히 실망했어. 이 생사기꾼 천박한 장사치. 그게 노인들이 생각하는 이명박이야. 이명박한테 밀어줬어. 근데 이명박이 부강하게 하기는커녕 노인들을 부자로 만들기는커녕 아파트값이 올라가기는커녕 이거 노인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나라 쑥대밭을 만들었어. 천박한 장사치라고 욕을 했어. 그러면서 박근혜를 찍어줬던 건 노인들이 기대가 있었던 거야. 적어도 박근혜는 지네 아버지 때처럼 카리스마 있게 나라를 안정시킬 거다라고 믿고 박근혜를 찍어준 거. 박근혜 찍은 노인들 대부분 그걸 원했어. 경제를 발전시킬 거다는 생각도 했지만 실제로 그것도 기대 안 했대. 다만 우리가 원한 건 사회 안정이었다. 노무현 때 너무 시끄러워서 탄핵되고 날마다 시끄러워서 그 이명박을 찍었더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박근혜는 조용히 지아버지처럼 나라를 안정시킬 줄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지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있으니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박근혜가 딱 되고 나서 장관들이 계속 떠들었고 국정원 댓글 사건, 이석기 사건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의 무능한 모습 그러면서 정윤회 박지만의 권력투쟁 노인들이 지지를 철회한 거야. 박근혜에게 경제발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치를 안정시키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안 거야. 예. 박근혜가 경제발전까지는 못해도 적어도 안전을 시킬 줄 알았는데 예. 안정을 시킬 줄 알았는데 안정도 못 시킨 거야. 그래서 노인분들이 지금 정말로 박근혜에 대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어. 예.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물어봐. 왜 박근혜 욕하냐고. 박근혜한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더 쌍욕해요. 정말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가령 뭐 여론조사에는 박근혜 지지한다는 표현을 해.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지네들 10명이 모이면 9명이 욕을 해요. 1명은 입 다물고 있어. 1명은 입 다물고 있고 새누리당 지지자 10명이 모이잖아. 9명이 쌍욕을 해. 우리 채팅창에서 박근혜한테 쌍욕하는 것도 요원들이야. 그죠?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욕을 더 심하게 해. 왜? 박근혜 때문에 권력을 잃을까봐. 박근혜의 무능 때문에 권력 재창출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노인분들이 뭔가 근본적인 고민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에 계속 노인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을 생각보다 노인분들도 많이 들어. 그 여기저기서 노인들이 모여갖고 내 방송 듣고 있는 거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 제보가 속속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내가 노인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사실 우리 노인분들도 그 전쟁을 겪고, 일제강점기를 겪고, 전쟁을 겪고, 이승만을 겪고, 4.19를 겪고, 그 다음에 박정희를 겪고, 박정희 시해 사건을 겪고, 12.12 쿠데타를 겪고, 광주 학살을 겪고, 그 다음에 이 전두환 삼천교육대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나서 그 김영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20년 민주시대를 봤어. 그리고 나서 그 혼란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이명박 찍어보고 박근혜를 찍어봤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 아, 정말 얘네가 무능하구나. 노태우 김영삼 때 김영삼 나라 말아먹고, 김대중 노무현 때가 그나마 먹고 살만했어. 이명박 박근혜 때가 더 나빠졌어. 노인들의 경제가 더 나빠졌어. 사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제일 부자였던 때가 노무현 때였어. 왜? 노무현 때 아파트 값이 제일 비쌌거든. 그래서 노무현 때 노인들이 제일 잘 살았어. 그러다가 이명박 되면서 이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졌잖아. 박근혜 때 아파트 해결할 줄 알았는데 해결 못했어. 그래서 아파트 많이 갖고 있는 노인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 부동산 임대업에 했던 노인들도 지금 임대가 안 돼. 뭐 경제가 살아나야 가게가 임대가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박근혜의 무능에 대해서 있는 할아버지들이 더 화를 내요.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화를 내는 거야. 그런데 얘가 좌파로 보인다. 얘가 좀 진보 세력으로 보이면 그 앞에서는 막 박근혜 잘했다고 막 억지를 부려. 근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쌍욕을 해요. 왜 그러냐? 얘네가 무능하다는 게 드러난 거야. 얘네가 무능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노인분들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지금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20년 뒤, 10년 뒤에도 노인들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때 더 비참해질 거다. 그걸 지금 노인들은 알고 있어요. 노인들이 그걸 알고 있다니까? 모를 것 같죠? 알아요. 지금 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중앙일보 회장이 박근혜를 정면 비판. 그게 뭐 속보야. 중앙일보가 등 돌린 지 몇 달 때, 작년 가을부터야.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중앙일보 노선이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조중동 안 그러고 조동아리 그러잖아. 내가 조동아리 그렇게 바뀐 게 작년부터인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중앙일보가 손석희 뉴스 있잖아. 손석희 뉴스가 굉장히 신뢰도를 확보한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중앙일보가 작년 11월까지는 중앙일보하고 손석희 뉴스가 정면 배치됐어. 작년 11월에 이석기 문제를 마지막으로 중앙일보하고 손석희 뉴스하고 정면 부딪힌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석기 문제가 터지면서 11월 4일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된 거야.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인가? 13년이다. 13년 11월에 여론조사에서 이석기가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손석희 뉴스는 이석기가 정말로 내라는 뭘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계속 추적을 했어. 그렇게 계속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손석희 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는 사람이 50%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때 중앙일보가 되게 당황해갖고 국민 10명 중 6명은 통진당 해산에 찬성이라는 기사를 냈어. 그런데 그 기사가 8월달 기사야. 8월 말 9월 초 여론조사 결과를 11월에 갖다 쓴 거야. 그건 뭐냐? JTBC 뉴스의 여론조사가 그만큼 영향이 컸던 거야. 그렇게 이석기가 내라는 뭘 했다고 지랄 연병을 몇 달을 했는데 11월 여론조사에서 그때 내라는 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게 들통이 나고 있었거든. 그래서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는 국민이 40 몇 프로로 나왔어. 그때 막 사람들이 되게 놀랬지. 어떻게 40 몇 프로가 찬성하냐?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아니다. 이거 대단한 수치다.
평상시에 이 정도 작업했으면 60% 정도 나와야 된다. 그런데 60%가 안 나온 거야. 40%대가 나온 거야. 통진당 해산 찬성이.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다급한 마음에 8월 말 9월 초에 조사했던 결과를 끌어다 쓴 거야. 다음날. 거기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야. 중앙일보가 손석희 뉴스에 밀린 거지. 그래서 실제로 중앙일보에 대한 신뢰도가 JTBC 손석희 뉴스를 못 따라갔어. 그래갖고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냐 하면 작년 가을? 그러니까 세월호를 겪고 나서 작년 세월호 때 중앙일보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점점점 비판 논조가 심해지면서 그 가을 들었었을 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계속 뻘소리를 하면서 계속 같이 사고를 쳤다고. 근데 중앙일보는 약간 발을 뺐어. 발을 살짝 빼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나가다가 내 기억에는 4월달 정도부터 중앙일보가 본격적으로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 그죠? 지금 중앙일보의 사설을 쫙 비교해봐봐. 중앙일보의 사설을 쭉 비교해보면 중앙일보가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보여. 그래서 내가 그 뒤로 중앙일보를 빼고 조동아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조선일보 동아리.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이끄는 동아리라는 뜻으로 조동아리라는 표현을 내가 쓰기 시작했잖아. 그게 중앙일보가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중앙일보가 왜 변하기 시작했느냐? 이거는 정말로 100% 변한 건 아니야. 100% 변한 건 아닌데 중앙일보가 박근혜 정부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너무 무능해. 지금 너무 무능하고 이제 중앙일보는 사실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이게 뭐라 그러나 합리적 보수층이 조중동 중에 중앙일보를 제일 많이 봐. 소위 이제 교수나 학자들 층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보다 중앙일보를 많이 봐요. 우리나라 지식인층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인층하고 한테 조선일보식 동아일보식 논리가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그래서 노선 변경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지금 박근혜의 경제정책이 실제로 완전히 실패했잖아.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 경제가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재벌들의 무조건적인 흡입, 그 무조건적인 흡입을 박근혜가 막 지지하면서 나아지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중앙일보가 옛날부터 거기 중앙일보 연구소가 있어. 중앙일보 연구소가 사실 우리나라 일반적인 그 정치인 연구소들보다 훨씬 더 정보력이 있는 거야. 민심이 변화하고 있는 걸 읽었을 거라고 난 봐. 중앙일보가 민심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나는 읽었을 거라고 봐. 그래서 지금 입장이 지금 변하고 있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심을 지네들이 여전히 갖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민심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널A TV조선을 시켜서 계속 억지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채널A TV조선도 노인들이 다 비웃어. 내가 알고 있는 새누리당 지지하는 노인들 다 비웃어. 비웃으면서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야. 재미삼아 보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무슨 작전을 하나, 무슨 작전을 하나 그거 감시하는 기분으로 보는 거지 그걸 100%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러면 새누리당과 재벌을 비판하고 종편을 비판하고 있어. 그런데도 아직 야당 편이 안 되고 있어. 그럼 그분들이 야당한테 투표를 할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야. 새누리당이 잘못하는 것도 알고 박근혜가 무능하다는 것도 알고 종편이 거짓말하는 것도 알지만 야당을 못 찍겠다는 거야. 왜? 야당이 유능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죠? 내가 지금 정확하죠? 이 소위 종편을 보는 노인들이 종편을 믿어서가 아니야. 종편을 늘 보면서 비웃고 다 알아. 그리고 박근혜가 무능한 것도 알고 새누리가 나쁜 놈인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야당을 찍지 못하는 이유. 야당이 유능한 대안 세력으로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유능한 대안 세력으로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새누리당 지지하는 노인분들하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당에는 진취적으로 뚫고 나올 놈이 없다. 그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누리당은 쇼라도 한다. 젊은 놈들 몇 놈 앞세워서 쇼라도 하는데 야당은 뭐 하고 있냐? 김대중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여전히 20년째 지가 40대인 줄 알고 있다. 그런 얘기해요. 이 노인분들이 새누리당이 나쁜 건 알지만 야당이 무능하다는 것 때문에 지지를 못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야당이 유능한 대안 세력으로 보이면 표를 줘. 옛날에 그분들이 노무현 찍었던 사람들이야. 어? 노무현 찍었던 사람들이야. 김영삼한테 실망해가지고 김대중 찍고, 김대중은 안 찍었지만 뭐 이인재 찍고, 그분들이요, 이 야당에게 원하는 게 뭐냐? 젊어지라는 거야. 노인 일자리, 그분들은 노인 일자리 관심 없어. 내가 만나는 새누리당 지지하는 할아버지들은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라 노인 일자리 관심 없어. 야당이 야당답게 뭔가 대안을 가지고 그 유능하게 치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찍어주겠다. 근데 지금 야당의 모습이 너무 무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안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 의원들은 이 20년째 지네가 여당인 줄 알아. 김대중 때 국회의원 된 애들이 지네가 아직도 여당인 줄 알아. 그 야당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야. 20년째 지네가 40대인 줄 알고.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이라니까. 이 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젊은 능력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지금 새누리당 지지했던 노인들이 표를 줄 거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지금 노인분들이요, 재벌들, 옛날에 노무현 때는 뭐 분배 얘기하면 노인들이 빨갱이 새끼 그랬어. 옛날에는 노인들이 노무현 때 분배를 해야 된다. 재벌들이 다 먹으면 안 되고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러면 빨갱이 새끼라고 욕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노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막걸리 마시면서, 자기네들끼리 술 마시면서 그런 거야. 재벌들이 너무 다 먹어. 돈이 씨가 말랐어.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노인들이 모여서 그런다니까요. 옛날에 노무현 때는 재벌들한테서 나눠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면, 막 빨갱이 새끼라고 욕했던데, 이 노인분들이 이명박 박근혜를 딱 보내고 나서 입장 정리가 되신 거야. 지금은 재벌 새끼들이 너무 많이 먹어. 재벌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돈이 씨가 말리니까 이 서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라고. 내가 했던 말을 내가 노인들한테 들었다니까. 어느 순댓국집에서 술 먹는 노인들이 나는 이쪽에서 먹고 벽 저쪽에서 먹는 노인들이 지네들끼리 술 얘기를 하는 거야. 재벌 새끼들이 지네들끼리 다 먹으니까 자영업자들도 다 망해버렸다고. 아니 자영업이 살아야 이 건물이 임대가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술 먹더라니까. 그거예요. 이게 노인분들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거야. 자기네들끼리 술 마시면서 노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유, 지네들끼리 노인들한테? 그래. 가서 노인 어르신 예의를 지켜. 그래서요. 지금 야권이 가져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개혁의 방향과 목표야. 무엇보다 우리 야권이 가져야 되는 소위 민주주의자들이 지금 온 국민, 내가 볼 때 있잖아. 어른들이요. 더 위기의식을 가져요. 우리 어른들이 더 위기의식을 가져. 왜? 살아봤거든. 정말 가난한 이승만 시대부터 막 산업화되던 박정희 시대, 그 다음에 전두환 시대, 그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다 살아봤거든. 살아보고 나서 지금 느끼는 게 뭐냐? 이거 심각하다. IMF를 또 겪어봤잖아, 노인들이. IMF를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 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 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야.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미래가 없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일찍 죽었어.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아. 옛날엔 노인분들이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아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이 노인분들이 빨리 안 죽어. 노인분들이 오래 산단 말이야. 8, 90까지는 가게 생겼어. 근데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계속 백수야.
40대, 50대가 백수야. 그 밑에 20, 30대 손주들도 백수야. 야,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노인분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야. 지금 민주주의자들에게 대안을 내놔라. 너네 지금 이 나라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경제적 대책을 내놔봐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믿을만 하면 너네 밀어주겠다. 내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 걸 아니까, 내가 옛날에 민주당에서 일했던 걸 아니까 그 노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네는 대책이 없다. 박근혜 무능한 거 우리 다 안다. 그러면 박근혜를 대체해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대안이 뭔지를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 찍어줄 수 있다. 근데 너네가 언제 우리한테 그런 거 보여준 적이 있냐? 문재인이 뭘 보여줬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유, 우리 막 벌레들이 막 환장을 하네. 미치겠지. 내 얘기가 너무나 막 설득력이 있어서 미치겠지. 요거 노인분들이 듣고 있다는 게 막 저릿저릿하지? 아유, 막 진짜 난동을 피우고 있네. 내가 아주 정확히 맞췄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네. 지금 말입니다. 국민들은요, 진짜 우리가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내가 보고 있어. 알았어. 올려줄게요. 좌파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그거 지금 국민들은 관심 없어. 지금 정치권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대책 있냐야. 대책 있냐. 근데 지금 특히 노인분들이요, 굉장히 입장을 많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이명박 박근혜가 되면 그 노인분들이 노무현 때보다 잘 살 줄 알았던 거야. 왜? 노무현 때 자꾸만 부자들 걸 나눠 가지라고 그러고 세금 내라고 그러고 그랬거든. 그래갖고 노무현 때보다 이명박이가 되면 노인들이 자기가 더 부자가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이명박 때 더 가난해진 거야. 그래서 박근혜를 세워준 거야. 박근혜는 그러면 우리 부자를 더 만들어주겠지. 그런데 노무현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때 노인분들의 재산은 꾸준히 줄었어. 거기다가 밑에 있는 자녀들도 풀리질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노인분들이 다 빈곤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이 세계에서 OECD에서 제일 심각하잖아. 그래서 지금 노인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새누리당의 큰 위기는 뭐냐면 공무원 연금 문제. 공무원 연금을 건드렸잖아. 이게 사실 새누리당 지지하는 공무원들을 등 돌리게 했어. 이제까지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었던 핵심 세력이 누구냐면 공무원이었어요. 핵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을 꾸준히 지지해줘 온 거야. 지네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데 공무원 연금을 건드린 거야. 그러면서 이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 새누리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기 시작했어. 심사숙고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같은 애들이 정권을 계속 창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첫째는 노인 세력, 둘째는 공무원 세력. 그런데 공무원이나 공사 세력. 그런데 공사가 민영화됐지. 이명박 박근혜 때 공사가 싹 다 민영화됐지.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건드렸지. 노인분들이 더 가난해졌지.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층은 지금 심하게 요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권이야. 야권이 확실한 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경제 문제를 풀어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요, 지금 야권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 어떤 두려움이냐? 재벌들한테 부자들에게 재벌들에게 세금을 많이 먹여서 그걸로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피겠다고 얘기하면 그 새누리당 지지하는 언론들이 빨갱이라고 비난할까봐 두려워서 그 얘기를 입 밖에 안 내고 있거든요. 증세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 부자 증세.
그런데 내가 볼 때 지금 어른들은요, 그거라도 하라고 그래요. 지금 어른들이 원하는 건 재벌들한테 세금 걷어서 가난한 애들한테 김대중처럼이라도 돈을 뿌려라 이거야. 부자 세금을 정상화해라.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라. 그래야 지금 나라가 굴러가고 자기네들 빌딩에 장사가 들어올 거 아니야. 임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건물 지어놨는데 10년째 지금 공실이야. 그게 지금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 야당을 이끄는 정책팀이 그 반공 이데올로기, 혹시 빨갱이라고 욕먹을까봐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때 그랬다니까? 문재인 때 내가, 어머, 6시야 또. 내가, 죄송해요. 너무 말이 길었죠. 예. 이게, 방송 너무 오래 하고 있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문재인 때 경제 민주화를 정책으로 내세워라 했더니 문재인 정책팀에서 반대했어. 그거 알아요? 문재인 정책팀에서 경제 민주화를 트레이드 마크로 삼으라 그러니까 그걸 문재인 정책팀에서 거부했다고. 왜 그랬냐? 빨갱이라고 몰릴까봐. 빨갱이라고 비난받을까봐. 그래서 이 문재인 정책팀에서 경제 민주화를 망설이고 있었어. 그때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하겠습니다! 들고 나온 거야.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왜 그랬냐? 계속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뭐만 어쩌면 빨갱이라고 욕을 하니까 실제로 진보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걸 진보 세력이 얘기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문제인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그 합리적 중도 세력은 선명함을 원해요. 내가 진짜 신기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노통 아들이 추도식에서 김무성한테 쌍욕을 했잖아. 쌍욕이라기보다 막 한 소리 했잖아. 그러면 나는 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노인들이 다 욕할 줄 알았어. 아니더라니까. 진짜 놀랬어. 노무현 대통령 아들이 김무성한테 똑 부러지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새누리당 지지하는 할아버지들이 시원하다고. 그놈 똑 부러지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노인들이 그놈 똑 부러진다고. 저거 대통령 해도 되겠네. 박근혜도 대통령 하는데 노무현 아들이 대통령 못하겠냐고 진짜 그러더라니까. 그거 거기서 내가 느낀 거야. 지금 우리 어른들이 원하는 건 선명한 야성이야. 선명한 진보정책, 선명한 경제정책을 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우리가 밀어주겠다. 왜? 지금 심각하거든. 자식 손주가 백수야. 나 죽기만 바래. 노인들의 마음의 불편은 거기서 와. 내가 빨리 죽길 바란다고. 지금 지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집이라도 쪼개 가지려고 내가 죽길 바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좀 경제정책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면 찍어주겠다고. 야당이 그걸 알겠어?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집으로 향한 걸음뒤에 성완종 사건, 그 내가 예측했던 대로 흐지부지 끝나고 있죠? 재보선 끝나면 성완종 뉴스 사라질 거다. 그렇게 사라져서 결국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잖아. 메르스 뉴스도 우리는 6월 15일 이후에 관심 갖자고. 저기 누구 황교안이 청문회 끝난 다음에 총리 인준 그 끝난 다음에 가서 관심 갖자고. 메르스 뉴스는 총리 인준되면 사라질 뉴스야.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망부님 주위에 시계를 없애야 하는데 매니저가 알려준 거예요. 6시라고. 예. 볼만 하셨어요 오늘? 좀 오늘 얘기가 어려웠어요. 예. 내가 볼 때 오늘 얘기가 좀 어려운, 수위 높게 쉬워 보여도 이게 어려운 얘기들 했거든. 이 얘기를 내가 볼 때 한 20% 알아들을까? 80% 정도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제 방송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예. 뭐 알아들었으면 고맙고요. 근데 실제로 채팅하는 사람은 전체 시청자 중에 10% 정도밖에 채팅을 안 해요. 예. 전체 시청자 중에 한 10% 정도가 채팅을 하고 90%는 채팅을 안 하면서 듣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채팅창에서 다 알아들었다. 그럼 10% 알아들은 거야. 예.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내 소한테 이만큼 얘기했으면 소가 영문으로 논문을 썼을 거라고 내가 막 짜증을 하니까 하나님이 네 말 알아들었으면, 너 9년 동안 얘기한 거 알아들었으면 예수가 2000년 전에 왜 죽었겠냐. 그래서 내가 네 그랬잖아. 고작 9년 해놓고, 응? 고작 9년 동안 8년 몇 개월 떠들어 놓고 세상이 바뀌길 변하냐. 내 40년 갈 거다. 내 지금부터 40년 떠들어 보고, 그때 가서 안 되면 거기서부터 또 40년 떠들어 보고, 그때도 안 되면 또 40년 또 떠들면서 요게 인간이 되는 거지. 뭐 그러다 내가 죽으면 제2, 제3의 벤치 부인, 도끼 부인 나타나가지고 또 진실을 밝혀가겠지. 그죠?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3341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별풍선을 너무 좋아해서 별풍선 쏘신 분들만 제가 따로 좋아할까봐 이름을 못 부른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티커로 후원해주시고 초콜릿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여비고님, 풍행국님, 그리고 여비고님, 풍행국님, 참세상 세월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그 여비고님이 제발 여비고 빼달라 그러시는데 오글거린다고. 예. 망치 부인이 가려는 길. 제가 47년 살아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영웅이 나오길 바라는 것보다, 정치적 영웅이 나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밭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밭을 바꾸겠다. 당장 내년 총선 지고 후년 대선 저도 좋다. 국민이 다 같이 정말 새로운 정치인을 키워낼 수 있는 이 밭을 가꾸겠다. 이게 사실 참 어려운 꿈인데요. 예, 이 어려운 꿈이 뭐 실현될 수 있냐고 확신하냐? 뭐 꿈도 못 꾸냐?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망치 부인이 꾸는 꿈은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꿈이지만 우리 망치 부인이 가고 싶은 길, 망치 부인 시청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꿈을 꿉시다. 정말로 정말 망치부인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국회로 들어가고 대통령이 되고 고위공직자가 되고
사법부가 되는 그런 날을 한번 꿈꾸어 봅시다. 오래 걸리더라도 그 꿈을 꿔봅시다.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 비행기의 설계도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비행기는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어떤 정치인을 꿈꾸는가, 그 꿈꾸는 정치인이 적어도 100년 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100년 안에 안 나오면 200년 안엔 나오겠지요. 그런 날을 꿈꾸어 봅시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월요일 오전 11시, 6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오전 11시, 화수목금 낮 2시. 알죠? 오케이?